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 오늘날의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시베리아를 넘어 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데요.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초기 러시아를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킨 인물이 바로 이반 4세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능력 있는 군주로 평가받았지만 후반부에는 광기의 리더십과 폭군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반의 아버지 바실리 3세는 후계자를 위해 종교의 금기를 깨고 첫 아내와 이혼한 뒤 귀족 여성인 옐레나와 재혼을 강행했는데요. 교회의 반발과 비난을 감수한 아버지 바실리 3세의 선택으로 이반 4세는 태어납니다. 이반이 겨우 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모스크바 대공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어머니 옐레나가 섭정을 맡았지만 크렘린 궁전은 이미 대공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권력 다툼과 음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옐레나는 어린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왕족과 귀족들에 맞섰지만 귀족들의 독살이라는 의혹 속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반의 나이 겨우 7살 때였죠. 홀로 남게 된 이반은 말 못하는 어린 동생 유리와 함께 고아가 되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궁궐의 첨탑에 갇혀 가혹한 유년기를 보냅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중앙 귀족들인 보야르들의 손에 있었고 그들은 어린 이반 형제를 경멸하고 학대했죠. 이반은 누더기 옷을 입고 음식을 못 먹어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목숨을 이어가야 했고 왕실 행사가 열릴 때만 귀족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겨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보야르들은 이반 형제의 측근들을 잡아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하는 가혹한 행위를 서슴없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 학대받은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다혈질이던 그는 점점 잔혹성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이반의 잔혹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슈이스키 가문의 대표 안드레이는 끊임없이 이반을 괴롭혀온 인물이었는데요. 어느 날 회의 중 그가 어린 이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욕감에 휩싸인 이반은 분노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외칩니다. 안드레이를 죽여라. 그러나 귀족들은 그의 명령을 무시하며 안드레이 편에 섰습니다. 이반은 자신이 대공임에도 아무런 권위도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위협적인 눈빛으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안드레이를 맹견이 있는 우리에 가두어라. 이번에는 시종들이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드레이는 맹견 우리에 던져졌고 끔찍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귀족들은 이 잔혹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고 어린 이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궁중을 뒤흔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결단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는 난폭했지만 어린 대공으로서 점차 정치적 감각을 키워나갑니다. 1547년 17살의 나이로 이반은 대공 대신 차르라는 칭호를 공식으로 채택하며 대관식을 올리는데요. 할아버지 이반 3세가 비공식으로 차르를 칭한 적은 있으나 러시아 황제로서의 차르라는 칭호로 제위에 오른 것은 그가 처음이었죠.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은 러시아 차르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얼마 후 이반은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 명문 가문인 로마노프 가문의 아나스타시아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 유럽 왕실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 가문과의 결혼은 흔한 일이었는데요. 이반도 로마노프 가문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아내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난폭한 그를 다독이고 인간적인 측면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죠. 아내의 도움으로 이반은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되고 자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이반은 결혼을 통해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며 러시아를 이끄는 강력한 통치자로 성장합니다. 즉 이후 이반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아나스타시아였는데요. 그녀의 조언을 기반으로 여러 개혁을 추진합니다. 귀족의 횡포를 비난했으며 새로운 법전을 제정해 국가의 기틀을 다졌고 서구식 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대표자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외형상으로는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가 생긴 듯 보였지만 사실 이반의 속내는
중앙 귀족들을 견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이반은 이제 군사력 강화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 과거 러시아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의 후예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했죠. 시간을 13세기 중반으로 되돌려 러시아 주변을 살펴보면 칭기즈칸의 손자 바투가 세운 킵차크 칸국이 240년 동안 러시아 공국들을 지배하며 막대한 조공을 받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해 보이던 킵차크 칸국도 내부 분열과 러시아 공국들과의 지속적인 대립 속에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으로 티무르 제국의 침공은 치명타가 되었고 몽골은 무적이다라는 신화마저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킵차크 칸국은 몰락하며 그 자리에는 카잔 칸국을 비롯한 여러 개의 작은 칸국들이 들어서게 되죠. 이제 이반 4세의 러시아는 분열된 칸국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과거에 겪었던 굴욕을 그대로 되갚아 주려는 듯 말이죠. 힘을 잃어가던 칸국들은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칸국들 간의 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이반 4세는 몽골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첫 번째 목표로 카잔 칸국을 선택했는데요. 카잔은 볼가강 유역을 따라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1552년 이반 4세는 대군을 이끌고 카잔을 공격해 성공적으로 점령합니다. 카잔의 함락은 러시아의 남쪽 확장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는 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죠. 러시아 백성들은 그의 강력한 리더십에 열광하며 승리를 축하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바실리 성당이 세워졌는데요. 이 성당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반 4세가 이를 완성한 장인이 다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전설까지 생겨났죠. 오늘날 바실리 성당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잔을 정복한 이반 4세는 몇 년 뒤 러시아 국내 혼란 속에서도 남쪽의 아스트라한 칸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스트라한은 카스피해와 연결되는 중요한 무역 도시였는데요. 1556년 이반 4세는 아스트라한까지 정복하게 되고 러시아는 남쪽 스텝지대를 장악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무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크림 칸국과 그 배후의 오스만 제국을 자극했습니다. 크림 칸국은 즉시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오스만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죠. 당시 오스만의 전력에 맞설 준비가 부족했던 이반 4세는 남하 정책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는 남쪽 확장을 잠시 멈추는 대신 발트해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1558년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에 리보니아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만 리투아니아, 폴란드 연합과 스웨덴과 같은 강대국들과 맞서야 했고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점차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며 결국 패배하게 되고 발트해 진출의 꿈은 좌절됩니다. 16세기 중반 유럽은 소빙기라 불리는 혹독한 겨울에 직면했습니다. 약 300년간 이어진 이 추운 기후 속에서 난방시설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했죠. 특히 담비와 밍크 같은 시베리아산 고급 모피는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황금이라 불리며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반 4세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 악화된 국가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시베리아 모피 무역을 활성화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리보니아 전쟁으로 자원과 군사력이 크게 소모되고 국내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시베리아 진출에 필요한 군사력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스트로가노프 가문이 등장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우랄 산맥 일대에서 오랫동안 모피 무역과 광산 개발을 해오던 이 가문은 그 지역의 금과 은이 풍부하게 매장된 사실을 발견해 러시아 정부의 본격적인 개발을 제안했고 이를 승인한 러시아는 죄수와 노예들을 보내 광산 채굴 작업을 시작하죠. 하지만 작업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시비르 칸국의 기병들이 여러 광산을 습격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전설에 따르면 스트로가노프 가문은 시비르 기병들의 끊임없는 습격에 시달리다 결국 이반 4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반 4세는 그들이 자력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코사크 용병 부대에 고용을 허락했습니다. 코사크는 슬라브계를 비롯한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용병 집단으로 평소에는 농업과 상업에 종사했지만 때로는 약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예르마크가 이끄는 코사크 부대는 뛰어난 전투력으로 스트로가노프 가문의 눈에 띄어 특별한 제안을 받는데요. 시비르 칸국을 정복하면 그 지역의 일부를 나누어주고 범죄를 사면해준다는 조건이었죠. 예르마크는 이를 수락하는 대신 화승총과 대포 그리고 충분한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러시아 귀족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코사크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일부 귀족들은 이들이 오히려 러시아의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죠. 하지만 예르마크가 코사크 부대 전원이 러시아에 충성한다는 혈서를 바치자 이반 4세는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기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1582년 봄 마침내 예르마크의 코사크 부대는 시비르 칸국을 향해 원정을 떠났습니다. 병력은 약 800명에 불과했지만 화승총과 대포로 무장한 그들은 활과 칼에 의존하던 시비르 군대에 비하면 훨씬 유리했죠. 며칠간 치열한 전투 끝에 예르마크의 부대는 시비르의 수도를 함락하여 쿠춘칸을 몰락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소식은 서방 전쟁에서 패배해 침울해 있던 이반 4세에게 전해지는데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동방에서 새로운 영토를 얻었다고 생각한 이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르마크에게 시베리아의 왕자라는 칭호까지 붙여주며 갑옷을 하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기와 식량이 고갈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코사크 부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쿠춘칸은 흩어졌던 군사들을 재집결시켜 치밀한 기습 공격을 했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코사크 부대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르마크에게 운명의 비극이 닥치는데요. 급류에 휩쓸린 그가 강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르마크의 죽음 소식은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반 4세 사후 러시아는 시비르 정복에 직접 나서게 되는 전환점이 되죠. 1598년 러시아는 시비르 칸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마침내 그 영토를 공식적으로 러시아 차르국에 편입시키면서 시베리아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시비르 칸국을 멸망시키면서 러시아에게는 동쪽 진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서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강대국들은 시베리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이는 혹독한 추위와 험준한 지형으로 접근이 어려웠고 개발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따뜻한 아메리카나 아시아 위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게는 매력적인 땅이었죠. 가까운 동쪽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의 모피는 러시아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혹독한 추위와 위험이 가득한 시베리아 진출에 대규모 정규군을 투입하는 대신 코사크 용병을 앞세워 상인과 탐험가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강을 따라 정착지와 요새를 세우고 원주민과 교육을 통해 시베리아 깊숙이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코사크들은 시베리아 원주민들에게 러시아의 차르에게 복종하고 모피를 바치면 대가를 주겠지만 저항하면 죽음뿐이라며 복종을 강요했는데요. 동양적 조공 체계에 익숙한 일부 원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여 모피를 바쳤지만 저항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피할 수 없었죠. 코사크들은 원주민들을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로 여겼고 몽골 제국이 유럽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잔혹한 방식 그대로 저항하는 부족을 가차없이 학살했는데요. 인구가 적고 무기도 열악했던 원주민들은 활과 창으로 저항했지만 화승총과 대포로 무장한 코사크들에게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1598년 시비르 칸국을 멸망시킨 뒤 약 50년 만에 시베리아 전역을 장악하며 세계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16세기부터 17세기 동안 영토를 크게 확장하며 북태평양 연안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청나라와의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이후 러시아 정부는 원주민 부족들에게 모피 세금인 야사크를 부과했죠. 원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피를 바치도록 강제되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는 시베리아에서 대량의 모피를 확보하며 재정 기반을 강화했는데요.
이렇게 모핀 무역은 러시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훗날 러시아는 알래스카까지 진출하며 영토를 넓혔는데요. 720만 달러라는 헐값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믿기 어려운 결정이었죠. 시간을 다시 되돌려 러시아의 심정부인 크렘린궁과 당시 국내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1553년 차르 이반 4세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러시아 전역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파로 크렘린궁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는데요. 이반은 그의 아버지 바실리 3세가 했었던 것처럼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고 신하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측근들은 아들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차르의 자리를 이반의 사촌 블라디미르에게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는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이반은 이 음모를 알게 되었고 신뢰했던 측근에 대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1560년 러시아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반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아내 아나스타시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와 고독 속에 머물렀던 크렘린궁에서 따뜻한 위로를 주었던 그녀가 떠나자 이반의 마음속에 억눌러왔던 광기와 폭력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아내의 죽음은 그의 어머니의 죽음을 상기시켰고 귀족들이 아내를 독살했다고 확신한 이반은 아나스타시아를 데려간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분별했다. 이제 나도 그렇게 행동하겠다. 라고 선언하며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사촌 블라디미르와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자들까지 이반의 손에 처참히 희생되었고 크렘린궁은 점차 공포로 물들어갔죠. 이반 4세의 폭정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보야르들은 차르의 가혹한 통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불만을 키워갔는데요. 그들은 이반을 끌어내릴 방법을 논의하며 조금씩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자 이반 4세는 위험을 직감하게 되고 모스크바에서 95km 떨어진 알렉산드로프라는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겨 귀족들과 거래를 두었는데요. 성에 머물며 이반은 모스크바의 귀족과 백성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는 차르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일부 귀족들이 파벌을 만들고 나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공개된 편지는 지역 귀족, 지식인, 청년 군인들 사이에서 이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반 4세는 부패한 중앙 귀족들에 맞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지도자로 여겨졌고 중앙 귀족들은 권력에만 집착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비춰졌죠. 백성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이반 4세는 모스크바로 돌아와 강력한 권한을 요구했는데요. 반역자와 부패한 관리들을 재판 없이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할 권한을 주장했고 결국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이반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차르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죠. 이반 4세는 이제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명군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더 강력한 공포 정치로 나아가느냐. 깊은 고뇌 끝에 그는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오프리 치니키라는 친위 부대를 창설했는데요. 이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반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그림자 부대였으며 오직 차르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했는데 역사가들은 이들을 러시아 비밀 경찰의 시초로 평가하죠. 오프리 치니키들은 검은 제복을 입고 검은 말을 타고 다녔는데 그들의 말에는 개머리와 빗자루가 달려 있었습니다. 개머리는 차르의 적을 물어뜯겠다는 상징이었고 빗자루는 반대 세력을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죠. 모스크바의 뒷골목에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차르의 명령에 따라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했습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반의 이름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어야 했죠. 이반의 철권 통치는 러시아 전역을 공포의 그림자로 뒤덮었는데요. 1570년 이반은 러시아 북서부의 주요 도시 노브고로드를 적대 세력의 본거지로 의심하며 오프리치니키에게 철저한 파괴를 명령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오프리치니키들은 명령에 따라 노브고로드를 철저히 파괴했고 수많은 시민을 학살하여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는데 이 참상은 지방 귀족과 지식인들 사이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이반의 최측근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다 이듬해 크림 강국이 모스크바를 침공하는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시민들이 오스만 제국으로 노예로 잡혀갔는데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러시아인들에게 끔찍한 상처로 남았고 이 패배 앞에서 이반 4세는 충격에 빠졌죠. 강력한 오프리치니키를 앞세운 공포 정치가 외세의 침공을 막아내기는커녕 러시아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은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오프리치니키 해체의 계기가 되었고 이반 4세의 권력은 더욱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반 4세의 광기는 그의 결혼 생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 아나스타시아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무려 9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는데요. 두 번째 왕비 마리아는 의문의 독살로 사망했고 세 번째 왕비는 결혼 3주 만에 갑작스러운 고열로 숨졌습니다. 네 번째 왕비 바실리아는 다른 남자와의 스캔들로 사형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죠. 이반의 결혼 생활은 혼란과 비극으로 얼룩졌고 그의 광기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죠. 누구도 그를 통제하거나 끌어내릴 수 없었고 러시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581년에는 왕실의 치명적인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반은 임신 중인 며느리 엘레나가 얇은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거칠게 꾸짖었지만 엘레나가 반성하지 않자 결국 자제력을 잃고 며느리의 배를 발로 걷어찼고 이 충격으로 엘레나는 유산하게 되죠.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왕자 이반은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아버지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저주하는 말이 튀어나오자 이반 4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말았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급히 말렸지만 왕자는 치명상을 입었고 사흘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반 4세는 깊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이었죠. 이 사건 이후 이반 4세는 고독과 후회 속에 자신을 가둔 채 점차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고 결국 외롭고 고립된 군주로 남게 됩니다. 1584년 러시아를 공포로 다스리던 차르 이반 4세가 뇌출혈로 53세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설이 있지만 뇌출혈이 가장 유력한 사인으로 여겨지는데요. 뇌제 혹은 러시아어로 그로즈니라 불리던 이반 4세는 그의 별명대로 공포의 차르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통치 초기 13년 동안 개혁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후 24년간 폭악과 숙청으로 러시아를 통치하며 군주의 잘못은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점점 고립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반 4세의 죽음과 함께 류리크 왕조의 대는 사실상 끊기게 되었는데요. 그의 뒤를 이은 아들 표도르 1세는 지적장애와 병약함으로 제대로 된 통치를 이어가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 표도르의 아들 드미트리마저 어린 나이에 암살당하면서 러시아는 동란의 시대라 불리는 혼란과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었죠. 이 암흑기는 이후 새롭게 등장한 로마노프 왕조가 러시아를 재건하며 끝을 맺게 되며 이로써 러시아는 새로운 통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반 4세는 거대한 영토 확장의 기틀을 마련한 차르였지만 수많은 희생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고 공포의 역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